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노든 레인 파트너스는 저희 메릴 린치 웰스 매니지먼트 사장이었던 라일 라모스하고 그 다음에 메릴 린치 전 세계 오퍼레이션을 담당했던 람 무니,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장을 했던 그렉 프랭스, 이런 메릴 린치의 탑 매니지먼트들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창립 멤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게 된 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릴 린치를 합병하면서 메릴 린치 본연의 어떤 증권회사로서의 펑션이 사라지고 은행으로 소속이 되면서 너무 리스크 컨트롤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2011년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2012년도부터 이제 영업을 했고요. 저는 이쪽에서 아시아 헤드로 해가지고 파트너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 아니고 일종의 주주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커간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 지금 국력이 좀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하지만 지금 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 뭐 메릴 린치, 뭐 모건 스탠리, 고멘섹스 전부 다 그 외국 클라이언트의 어카운트를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페카 룰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저희 창립 멤버들은 그러한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좀 그로스에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다 오픈할 수 있도록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북핵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돈이 많은 그 웰스 클라이언트들이 미국에다 돈을 좀 갖다 놓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이제 의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이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다 하더라도, 어카운트를 다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를 셋업을 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그런 의향이 있으면, 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돼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신문에서 났던 거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전번 하는 거에 제가 후반부를 좀 들었습니다. 후반부를 좀 들었는데, 뭐 경제에 대해서는, 그 앞에 많이, 짚었을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니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저랑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 파트는, 이제 나중에 가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경제, 그러면은 GDP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GDP라는 게, 여러분도 경제학 원론에서 배우셨겠지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엑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죠. 그 C는 컨섬션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컨섬션이 69.1% 70%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를 해야 되는 나라죠. 미국 GDP의 70%는 민간 소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버먼트 스펜딩이 17%고, 그 다음에 인베스먼트가 나머지가 돼 있고, 엑스포트 마이너스 임포트. 엑스포트는 넷으로 마이너스 2.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하고는 확연히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수출을 많이 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수출 100억 불 달성, 뭐 이거 굉장히 크게 많이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미국하고는 경제 구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미국하고 한국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GDP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2.2% 성장을 했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에는 조금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1%, 1.9%를 보고 있고, 유럽이 올해 1.5% 성장을 했는데 1.4%대로 간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근데 한국이 2.8%에서 3%로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아까도 그래서 질문에서 보면은 한국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왜 한국은 경제가 그럼 좋아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 알지, 한국 경제가 좋습니까? 저는 I don't think so.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좋아지느냐?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한 20%를 삼성전자가 차지할 거래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좋고 하이닉스가 좋아서 좋지만 나머지 다른 분야들을 보면 조선 안 좋죠? 철강 안 좋죠? 그 다음에 건설 안 좋죠? 자동차 안 좋죠?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경제가 좋을까? 좀 미스티리어스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반도체 경기가 꺾였을 때 과연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 좋을 것인가?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날 5%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가 이제 거의 최고점에 왔다. 내년도에서는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의 셀 레이팅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떨어졌고 그동안 미국 주시장에서도 보면은 테크놀로지가 좋다고 그랬는데 테크놀로지 좋았습니다. 테크놀로지 중에서 어떤 게 좋았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엔비디아, AMD,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그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 시장을 끌고 갔었던 거죠. 그것들이 오늘도 떨어지고 어제도 떨어지고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추세가 변해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 그거는 알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경기가 지금 이제 탑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진짜 탑을 쳤다 그러면 삼성전자 경기가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경제가 과연 3%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해석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가면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지금 CPI가 이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앤토니도, 옐렌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제롬 파월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PI가 안 오르니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재는 척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CPI가 있죠. Consumer Price Index가 있고 PCE가 있습니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근데 Fed가 보는 거는 PCE를 보는 거죠. CPI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개를 재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구성 항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CPI를 보면은 2.1% 정도 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ed의 타겟은 2%거든요. 그럼 CPI는 충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PCE는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못 간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CPI가 내년도에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2.6% 올라간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도 1.8에서 1.9% 정도 올라간다고 돼 있고 이자율은 아까도 이자율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려간다고 돼 있죠. 올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릴 겁니다. 올릴 확률이 90몇 %라 그러니까요. 올릴 거고 내년도에 페드가 예상한 것은 3번 올린다고 돼 있죠. 골드만이 얼마 전에 리포트를 내가지고 4번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옐렌이 한 소리를 들어보면 금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자율을 올릴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이자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시중 금리가 기대 금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예상보다도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옐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년도에 금리가 예상보다도 덜 올라갈 수도 있어요. maybe 2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주식의 흐름이 확 이제 바뀌어지겠죠. 그건 어쨌든 뒤에 가면서 한번 보시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로가 1.1인데
2020년에 0.99까지 보더라고요. 이제 원투원 패러티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달러는 강세로 간다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예나 같은 경우도 112엔에서 뭐 95엔까지 간다는 것은 이제 예나가 강세로 가는 소리죠. 이제 일본 경제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093원에서 이제 970원, 원화가 엄청나게 강세로 간다는 소리인데, 이거 뭐 한국 경제가 계속 좋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환율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실은 손발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환율 감시국인가 뭐 그거로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내버려둔 거죠. 중앙은행이 할 만한 수단이 없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지금 보면 일본은 대놓고 양적 완화를 계속합니다. 아베가 다시 선출이 되면서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물론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줄였지만 원래 올해 11월까지 끝내기로 했던 거를 내년 6월까지 연장시키면서 300억 유로를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럼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놓고 돈을 풀어가지고 금리는 낮춰놓고 환율도 떨어뜨리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못해요?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못하는 거죠. 예.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미국이 양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양해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사사건건 많이 부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FTA도 지금 다시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손실을 우리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2.3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75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yield flattening 얘기가 나오는 거죠. yield flattening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기금리, 장기금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곡선이 이게 스티프에서 플래트닝으로 이렇게 간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간다는 소리는 결국은 장기금리는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지고 단기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단기금리라는 것은 결국 페드에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장기금리는 결국은 10년, 30년 그러한 미래의 경제를 예상을 하는 건데 거기는 안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일드가 이제 플래팅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적어지게 되고, 장단기 금리 차이가 적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역전이 되는 인버스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인버스가 나타나면 100% 미국은 그러니까 리세션이 온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의 플래팅에 대해서는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왜 플래팅이 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드에서 금리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파란 선이 이제 페드의 점도표죠. 매년 FOMC 미팅을 하고 나면 위원들이 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찍는 점도표고, 요거는 이제 월가에서 예상하는 겁니다.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이 페드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금리가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경제가 그렇게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천천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PC 데이터가 나오죠. PC 데이터가 1.6, 2018년에 1.9, 뭐 2019년도에 가야지 2%에 도달한다고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C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갈 수 있는, 물론 옐런이 그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좋아지면은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금리를 올린다.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금리가 너무 낮게 되면은 중앙은행으로서 취할 수 있는 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 금리를 올려놔야지만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룸이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나타난 것이, 일본이 이렇게 이제 경제 위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려가는 과정에 금리를 제때 못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더라도 그 내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타겟 레이트를 2.75로 보고 있는 거죠. 2.75%까지 금리를 올려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옐렌이 한 소리가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모르겠다. 수수께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이제 뭐 아까 이제 앤토니는 뭐 테크놀로지도 많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가니까 뭐 테레비 뭐 UHD 해가지고 뭐 몇십 인치 뭐 1000불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되면서 가격들이 많이 싸게 내려왔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라고 치면은 아이폰 10이 나왔잖아요. 아이폰 10이 140불? 그죠? 140불. 140불인가? 1400불 아니지. 140불. 140불. 아니요, 1000불. 1000불. 1400불? 1000불? 1000불. 아이폰 10이 1000불이다 그러면 아이폰 그 전에 버전이 아이폰 8이었나요? 아이폰 8이 뭐 700 몇 불이다. 그럼 아이폰 10이면 1000불이면은 700 몇 불에서 1000불로 올라갔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 아이폰 10은 뉴 프로덕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걸 안 봅니다. 하지만 나는 장바구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체감 물가에서는 아이폰 8에서 아이폰 10으로 가면 나는 700불에서 1000불을 내니까 가격이 올랐다고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 계산할 때는 뉴 프로덕트로 봐가지고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재는 그 기준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의 툴 가지고 신경제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뜯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인플레이션 공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왜 안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 보면 2017년도에 경제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업률은 뭐 4.1%로 최저로 떨어지고 있고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기본적인 뉴 신경제를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인플레이션의 그 공식이 대변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yield flattening이라는 것이 2013년에 보면 일드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일드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래의 금리가 떨어져 버린 거죠. 예상했던 금리는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단기 금리는 올라가가지고 일드 플래트닝이 이제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 그래서 근데 일드 플래트닝 현상이 이번만 나타난 거냐? 근데 과거 히스토리컬 보니 맨날 그랬더라. 페드가 타이트닝 했을 때 결국은 페드가 이거를 갖다가 금리를 갖다가 이제 타이트닝 했을 때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갔을 때 일드 커브의 슬롭이 떨어지더라 이거죠. 금리를 올려가면 떨어졌죠. 그다음에 금리를 올려가면 떨어지죠. 금리 올려가면 또 떨어지죠. 맨날 그렇게 됐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기간별로 나눠서 다시 보니까 금리를 이렇게 올려가는 순간에는 일드 커브가 떨어지죠. 일드 커브의 슬로프라는 게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프레드가 이제 타이트해지더라 이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일드 커브가 플래튼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딱 한 번 이제 그 폴볼커가 있었을 때, 그때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게, 일드 커브가 타이트해지더라는 이제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2600을 넘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 2600을 넘었고, 근데 올해 초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하는 내노라는 데서 올해 예상 주가를 다 발표합니다. 지금도 예상 주가를 이제 발표를 한 데도 있고 아직 못 한 데도 있고 작년 말에 올해 예상 주가를 2,300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메릴린치도 그랬고 골드만도 그랬고 모건 스탠리도 그랬고 2,300으로 했습니다. 스틸 2,450으로 갖고 있는 데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2,600입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 믿을 거 없습니다. 다 틀려요. 근데 왜 자꾸 애널리스트 거를 보고 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뭔가 뭘 예측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제가 메릴 린치에 15년 있으면서 이 예상이 맞았던 경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틀린 것에 대한 블레임은 결국 저희들이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 작년 말 같은 경우에도 올해 2,300 그럴 것 같아요. 지난 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가야 되겠지.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근데 마켓은 올라가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뒤따라서 또 쫓아가야 돼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죠. 그럼 내년도를 예상해 보면, 내년도는 지금은 내년도 좋다고들 다 봐요. 골드만, 메릴 전부 다 좋다고 봅니다. 저는 거꾸로 진짜 좋을까? 좋다 그러니까 거꾸로 저는 좀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이 돼 있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미국은 나중에 나오겠지. 오케이. 나중에 가서 합시다. 어쨌든. 자, 이제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은 이제 별로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하고 갭이 사상 최대로 지금 벌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럽 쏘쏘했지만, 이제 이머징이 많이 올라갔죠. 이제 이머징이 올라간 이유도 사실은 이머징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거냐? 그것보다는 저는 돈이 흘러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미국이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미국은 사이드로 가고 얘네가 더 올라갈 건지, 아니면 내년에 다 폭삭 망할 건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포캐스트를 한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포캐스트가 맞지도 않으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맞은 사람이 내년에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2017년 7월 달에 보면 2,700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었고, 2,475, 대부분이 2,475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275도 간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었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갔죠. 작년도에 기억나시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마켓은 20% 폭락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마켓은 날아간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변경한 애들은 다 작살이 난 거죠. 예. 그리고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죠. 브렉시트 나면 마켓이 20% 코렉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흘 떨어지고 나서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저변에 있는 것들은 다 유동성입니다. 리퀴디티 힘. 유동성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디비던드 일드가 3% 4% 나오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아까도 그 얘기하대요. 왜 자꾸 미국의 일드가 떨어지느냐? 전부 다 미국 국채를 산다는 얘기죠. 미국 국채가 그나마 일드가 좋으니까. 근데 그 좋다는 미국 국채 일드도 10년짜리가 2.2, 2.3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채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자를 받으면 내 인트레스트 인컴입니다. 내 인트레스트 인컴은 내 인디비주얼 텍스 레이트로 계산이 돼요. 그게 내가 부자다. 그런데 내가 채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 이자를 받았다. 그럼 내 텍스 레이트가 50%예요. 그죠? 왜냐하면 39.6% 인디비주얼 텍스에다가 또 파이카 있고 뭐 있고 하면 50%입니다. 제가 메릴 린치에 있을 때 제 텍스 레이트 55%였거든요. 돈 다 떼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든지 하게 되면은 내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로 내니까 반 날라가는 겁니다. 근데 주식에다 투자하면 디비던드 텍스 레이트는 15%에서 20%거든요. 돈 없는 사람은 15%, 돈 많은 사람은 20%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프터 텍스로 계산하면은 디비던드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디비던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유동성들이 계속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는 현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채권 일드가 3% 갈 때라고 봅니다. 채권 일드가 3% 가게 되면 돈이 시프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근데 3% 가는 날이 굉장히 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지금 예상을 하는 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예상 못한 애들은 비겁한 애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메릴린치 2,450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올해 말, 근데 지금 2,600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중간에 다 올린 거예요. 예?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중간에 올려갑니다. 마켓이 올라가면 따라 올리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자기네들 타겟 해놓고 올라가면 그 다음 올리고 그 다음 올리고 선제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나는 왜 그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읽어봐야죠. 읽어는 보지만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2,400 아닙니까? 최근에 고쳤어요. 골드만삭스. 예. 내년도에 2,600으로 된다 그랬다가 최근에 2,800으로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을 보고 고쳐. 물론 경제라는 것이 셋돼 있지가 않죠. 매일 움직이는 변화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가야죠. 예, 그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하여튼 잘 못 맞춘다는 거죠. 뭐.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이 괜찮은 논리적 근거로 드는 것이 아직까지 P/E 레이시오가 17.7에서 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싼 영역에 있지 않다. 괜찮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코퍼레이트, 아까도 나왔던 코퍼레이트 프로핏도 지금 계속 좋게 되고 있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불대로 계속 머무른다고 지금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일이 2014년도에 100불이었다가 2015년도에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6년도에 30불까지 떨어졌었죠. 예, 그랬다가 지금 올라가지고 몇 불, 60불 가까이 가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프로덕션을 컷을 해가지고 지금 올렸는데, 이제 셰일가스가 그동안 이제 30불로 떨어지면서 셰일가스가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만약에 오일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셰일가스가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일 값이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오일 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란하고 뭐 사우디하고 한번 붙어야 됩니다. 예, 한번 전쟁하면 이제 오일값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시리아를 두고 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오일값이 좀 픽하고 올라간 게 있거든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그 중동 국가의 대부분 원유가 수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도 그래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된 건데 뭐. 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뭐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보니까 지오폴리티컬 리스크가 크다고 그래도, 예,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크죠. 예, 그리고 뭐 북한 그런데, 저는 북한이 미국을 절대로 때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0%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미쳤습니까? 왜 미국을 때립니까? 미국 때려가지고 자기가 뼈도 못 추릴 텐데, 일본 때릴 이유 없습니다. 북한은 자기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면 북한을 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북한을 때리고 싶어 하는 건 미국입니다. 근데 왜 미국은 북한을 때리고 싶어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이란,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쪽에서 북한이 이제 무기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그러한 자기의 적성 국가로 넘어가는 걸 이스라엘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뒤에서 제 생각은 뒤에서 미국을 조정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게 계속 압력을 가하고 지금 수준에서 스톱시키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봐야 미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서. 예. 그리고 북한이란 나라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면 다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항공모함 세대 왔잖아요. 항공모함 동해, 서해, 남해 딱 항공모함 세대 주둔해놓고 비행기 다 뜨면은 걔네 비행기 걔네 F 뭐 30 얼마? 그게 하나 뜨면 북한의 비행기는 다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한대요. 북한의 비행기는. 왜냐하면 얘네는 안 보이잖아요. 스텔스로 안 보이고 북한의 비행기 뜨는 건 얘가 다 해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완전히 공군력은 다 장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슨 폭탄 하나 터뜨리면 뭐 통신망이 다 교란된다면서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때려 부시면은 뭐 북한 나라 싹 없애는 거는 뭐 쉽겠지만 뭐 그렇게
내가 대통령이라면 한번 해보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하는 건 미국의 어떠한 그 이익, 또 미국의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고, 미국도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트럼프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죠. 고조시켜가지고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기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한국에다가도 뭐 핵잠수함도 팔아먹고 뭐도 팔아먹고 일본이 얼마나 또 무기를 많이 샀습니까? 군비 증강했거든요. 북한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남는 장사 했잖아요. 그거 좋죠. 계속 전쟁 위기 부추겨가지고 무기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올라왔을 때 제가 미국 방위 산업에 대해서 주식을 사는 게 좋다라고 거기다 투자를 했죠. 그래서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크루드 오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오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결국은 생산량하고 그 프로덕션하고 컨섬션하고의 이제 괴리가 생기면서 2015년도에 오히려 인벤토리가 많이 남게 됐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US의 프로덕션이 커가니까. US는 이제 그로스가 이제 17.6%로 이제 그로스가 된 데에 비해서 컨섬션은 그렇게 안 늘어났기 때문에 오일 값이 이제 떨어진 걸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값이 다시 옛날처럼 뭐 100불 이상 올라가기는 참 어려운 것 같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오일 포캐스트 뭐 펌들이 다 예상을 했는데 뭐 다 50몇 불 선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커머더티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다 이제 그 에버리지보다 밑에 있는 거죠. 이제 중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이러한 그 커머더티 3분의 1을 뭐 중국이 갖다 썼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의 경제가 슬로우 다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커머더티 가격이 굉장히 지금 에버리지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 기대감이 있죠.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 하게 되면은 지금 되는데 과연 코퍼레이트 텍스가 코퍼레이트 텍스가 과연 통과가 될 건가? 이제 하는 쪽에 대해서 이제 하원은 통과를 했죠. 근데 상원은 공화당이 52명이고 민주당이 48명이잖아요. 근데 표가 5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에서 현재 한 명은 대놓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표가 한 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과연 상원에서 그 법이 통과될 건지, 또 상원의 그 법은 오바마 케어랑 지금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월 30일 날 투표를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상원에서 만약에 투표가 부결이 되면은 마켓은 코렉션이 오겠죠. 예, 코렉션이 오면은 그때가 이제 바잉 찬스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돈을 좀 딱 모아놓고 있다가 떨어지면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떨어져주면 이제 이제 날아가겠죠 또.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를 이제 20%로 떨어뜨리고 뭐 퍼스널 인컴 텍스도 뭐 단순화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되고 있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현재 리세션 리스크가 이제 50을 이제 발음해서 50을 쳤습니다. 그래서 리세션 리스크 인덱스가 50을 돌파하고 나서 히스토리컬리 보면 9 to 10 쿼터 이후에 리세션이 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10년도까지는 리세션이 안 올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페드 의장이 교체되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별로 효과를 안 미치더라.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 더군다나 이제 옐런에서 파월로 넘어가는 데서는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 이제 걱정은 내년도서부터 굉장히 마켓이 지금보다도 더 발라트라고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버냉키나 옐렌이나 굉장한 경제학의 구루잖아요. 근데 파월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프린스턴 법대를 나온 변호사고 경제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옐렌이 하던 거를 그대로 쫓아서 가는 거는 fine. 그런데 새로운 일이 터졌을 때 과연 그러한 것에 대체했을 만한 경제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월가가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리스크죠. 지금 unknown 리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에브리바디 다 뭐 좋다고 보는데 이제 중기적으로는 과연 어떠냐. 그런데 좀 그렇죠. 이제 2008년 이후로 계속 불마켓이 되어 왔고 미국 역사를 보면 거의 한 8에서 10년 사이로 한 번씩 빅 코렉션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떨어지게 되면은 한 50%씩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이후에 내년이 2018년 10년이 되니까 자꾸 이제 뭔가 다가오고 있죠. 예,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무엇을 가지고 떨어질 건지 이제 그거가 좀 퀘션이죠. 뭐 전쟁 때문에 떨어질 건지 아니면은 미국은 금리를 올려가고 내년에도 6월쯤 되면은 이제 유럽에서 QE를 축소를 하고 중단하고 금리를 아마 올려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미국도 금리를 올려가고 유럽도 금리를 올려가고 일본도 언젠가는 QE를 중단하고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넘쳐나던 유동성이 이제 흡수가 되기 시작했을 때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이제 걱정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가 지금 좋게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텍스 리폼이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는 첫 번째 다가와 있죠. 그래서 텍스 리폼을 지금 이제 20%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텍스 리폼 20% 줄여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텍스 리폼 이런 게 돼 있는데 어디 갔지? 그게 뒤에 나타나는구나.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의 가정에서 텍스를 내고 있는 가정이 50%가 안 됩니다. 50% 텍스를 안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그 50%에서도 진짜 부자들은 텍스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자기 비서가 자기보다 텍스 레이트가 높다고. 예?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텍스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낮춰가지고 거의 텍스를 안 내고 있고 어정쩡한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만 이제 끊임없이 텍스를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그 GDP에서도 그 코퍼레이트 텍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8%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지금 이제 텍스 레이트를 떨어뜨리면 35%에서 20%로 떨어뜨리면은 8%에서 한 4%로 좀 떠서 한 4% 정도 지금 갭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개인들 인컴 텍스를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될 거고, 그렇게 진짜 부자들에서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텍스, 개인 텍스도 좀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제 내가 10만 불 버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텍스를 안 내고, 또는 뭐 20만 불 벌면은 예를 들어서 10%를 냈다. 근데 200만 불 되는 사람은 뭐 텍스를 갖다 40%를 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 과연 그게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텍스를 내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도로도 닦고 물도 마시고 뭐 이런 공공시설에 투자를 하는데 그럼 200만 불 된 사람은 차선을 세 차선으로 달릴 수가 있고 뭐 20만 불 버는 사람은 한 차선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거는 뭐 경제 정의 뭐 이런 거에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레이버 마켓을 보게 되면은, 언임플로이먼트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언임플로이먼트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다가 보니까, 임금이 이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잘 못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레이버 마켓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08년도에 880만 개 잡이 없어졌다가 최근에 1700만 개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파티시페이션 레이트도 66%에서 63%로 떨어졌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컨슈머 컨피던스, 오늘도 이제 컨슈머 컨피던스가 나왔는데 예상보다도 좋게 나왔죠. 그래서 컨슈머 컨피던스가 좋게 나오다 보면은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DP의 70%가 소비에서 나타나니까 소비자들이 경제가 좋네.
주식시장도 올랐네. 내 주머니도 돈이 좀 있네. 내 펜션에도 돈이 늘었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소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GDP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미국 경제를 계속 좋게 만드는 거니까 이제 컨슈머 컨피던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드 일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반드 일드가 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을 싸게 빌리는 거잖아요. 돈을 싸게 빌리게 되니까 내 이자 부담이 경감이 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이 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캐펙스에다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캐펙스에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뭐 더 고용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가 이제 캐펙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게 돼서 캐펙스가 이제 늘어나야지 뭐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R&D도 이제 늘어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오일 프로덕션이죠. 이제 오일이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오일 값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트레이드 밸런스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일 수입하는 상당 부분이 셰일 가스로 대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트레이드 밸런스가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일 값이 떨어지게 되면서 제조업체의 부담도 떨어지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오일도 그렇지만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 아마 10분의 1 수준 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좋게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엑스포트 같은 경우도 이제 트레이드 밸런스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선순환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도 이제 뭐 텍스 리폼,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현재 이제 그 메디케어하고 소셜 시큐리티를 합치면은 이게 50%입니다.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를 개선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이 페더럴 파이낸스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표랑 연결돼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메디케어 전부 나이 드신 사람들 있거든요. 그 사람 다 한 표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제도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내가 줬던 거를 뺐으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뺏어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표를 안 뽑아주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텍스 리폼 할 때도 공화당이면서도 반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뉴욕, 뉴저지 이런 거 주정부에 대한 텍스를 이제 그 삭감하는 걸 없애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화당원이면서도 자기가 우선 뽑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원에서도 아마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퍼레이트가 현재 소urce 오브 인컴에서 차지하는 것은 이제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인컴이 39%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뭔가 리폼이 일어나가지고 텍스를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모자란 돈은 계속해서 지금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빌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갈수록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 텍스 리폼이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키울 거다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주식 시장이 좋은 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세션 리스크가 50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요 시점에서부터 보면은 항상 일정 부분 9에서 10 정도 그 정도 이후에는 항상 이게 다시 리세션이 왔더라 하고 돼 있어서 뭐 한 90% 정도 남았다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시장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다른 거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자율이 5% 언더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 주식시장의 상승하고 코릴레이션을 보니까 이게 파지티브 영역에 있더라. 그래서 특히 이자율이 낮은 거 2% 언더에서는 이 코릴레이션이 거의 80%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금리를 올리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더라도 그게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는 게 이제 과거 히스토리컬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처럼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컬을 보게 되면 거의 10년 주기로 뭔가 터졌었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87년도, 80년도, 73년도, 68년도, 61년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떨어지면 뭐 40 몇 % 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 이후에 이제 10년째 되니까 한번 뭐가 오겠죠. 뭐가 오면은 한 40%씩 떨어진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 도망가야 되느냐.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미리 도망가면 그동안에 주식이 올라가니까 또 속쓰리고. 예?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죠.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야 되나? 골드만삭스가 8,570불이나 가면 그 다음 폭락한다 그랬는데 아니거든요. 10,000불로 갔거든요. 지금 오늘 보니까 40,000불 간다고 나오거든요. 예? 2018년도 말에 40,000불 간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면은 맞으면은 4배 먹잖아요. 그럼 들어가야 되나? 어렵죠. 예. 사람마다 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재미 달면은 사기라 그러고. 모르겠어. 비트코인. 이리디움은 올해 5,000%가 올랐잖아요. 그죠? 애뉴얼 리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이게 발라틸리티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나서는 한 번씩 크게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라틸리티가 낮게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떨어질 일이 좀 있지 않느냐. 최근에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이게 비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고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도 빨랑 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경제가 지금 회복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금리도 지금 양적 완화도 계속 지속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 맨날 그리스 그랬잖아요. 그리스 얘기 싹 없어졌죠. 포르투갈 얘기 없어졌죠. 스페인 얘기 싹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싹 다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제시장이, 채권시장이 다시 또 나타나게 돼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유럽 경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언이플로이먼트 레이트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이 본격적으로 또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미국이 떨어지는데 유럽은 나홀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겠죠. 예, 이제 유럽이 떨어지면 같이 다 떨어질 테니까, 미국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저펜을 보게 되면, 이제 저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한때는 아베노믹스의 세계의 화살이 어떻게 됐니, 잘못됐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저펜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그 실업률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은 뚜리잡을 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걸 허용해 준다 그러고 투잡을 뛰라고. 왜냐면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줌마들, 노인들도 다 지금 잡마켓에 뛰어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렇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떨어지죠. 근데 대한민국은 돈을 써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그러죠. 그거 말고 경제를 부흥시키면은 자연히 할 텐데, 왜 돈 써가지고 그 돈은 다 국민 세금인데, 국민이 그 돈 가지고, 공무원 채용하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예나 약세하고 항상 같이 물려갔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최근에는 예나가 강세로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코퍼레이트 텍스 레이트를 지금 많이 지금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텍스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전 세계는 다 내리는데 대한민국만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레이버 포스 파티시페이션 레이트도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여자의 그 파티시페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팬의 이제 리얼 GDP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전체 노미널 GDP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 밴드, 92년서부터 있었던 20년의 이 밴드를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재팬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현재 한 6.9%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이 4조 달러였는데, 그게 1년 만에 한 3조 달러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좀 스테이블라이즈 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중국이 가져가야 되는 미니멈 달러 유동성 자산이 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4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1년 만에 떨어졌을 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 되면은 1년 만이면 다시 1조 달러가 날아가서 2조 달러에 왔을 때 중국판 이게 버블 터지는 게 나오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시진핑이 다시, 2기 집권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그러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